현대 사극 편집,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과 권력의 기술자 하륜의 대결을 조명합니다. 1398년 과연 하륜은 어떻게 정도전의 견고한 시스템을 무너뜨렸을까요? 좌측에는 정도전이 설계한 신권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의 건물들이 보입니다. 정도전은 재상을 중심으로 한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죠. 반면 우측은 하륜의 야망과 현실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을 정치 스릴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 간의 치열한 대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의 혁명은 고작 7년의 유효기간을 가졌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된 지 7년째 되던 해인 1398년 한양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혁명 동지들 간의 연대는 이미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건국의 시조 태조의 아들인 이방원과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예고되어 있었죠. 1398년 이상적인 건국 이념은 가혹한 현실 권력의 벽에 부딪히며 모든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정도전은 이상주의 소나무였습니다. 그는 재상 중심의 나라를 꿈꾸며 시스템으로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경직성이 커지는 약점도 있었죠. 반면 하륜은 현실주의 대나무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의 나라를 지지하며 인간의 욕망과 기질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연성이 뛰어났습니다. 결국 욕망을 통제하려는 자와 욕망의 파도를 타는 자의 대결, 이것이 바로 정도전과 하륜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킹메이커의 탄생, 옷에 쏟은 술 한 잔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륜은 이방원을 자신의 주군으로 선택하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송별연에서 고의로 이방원의 옷에 술을 쏟는 사건을 만들었죠. 그 목적은 이방원의 그릇을 시험하고 사과를 핑계로 독대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륜은 이방원에게서 신하로 남을 수 없는 관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대감의 관상은 신하로 남을 상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요동정벌이라는 덫. 1398년 8월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명분으로 내세워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명나라와의 전쟁 준비였지만 그 실체는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의 무장 해제와 정치적 숙청을 위한 것이었죠. 이방원은 군사를 내놓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반역자가 되어 살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오릅니다. 하륜은 명나라를 이용하는 기질을 발휘했죠. 정도전의 프레임 속에서 이방원은 잠재적 역모자였지만 하륜은 이 프레임을 전환시켰습니다. 하륜의 프레임 속에서 정도전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간신이 됩니다. 하륜은 내부의 숙청 위기를 외부의 외교 문제로 교묘하게 치환했습니다.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주장하여 명나라 황제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논리를 개발한 것이죠. 그 결과 이방원의 거사는 아버지를 거역하는 반란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충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만 전술, 적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라는 전략입니다. 하륜은 이방원에게 병을 핑계로 칩거하게 하여 정도전의 경계심을 낮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와병 전술이죠. 정도전은 자신의 시스템을 맹신했지만 하륜은 바로 이방심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정보전에도 능했습니다. 왕의 병환을 틈타 환관과 궁녀를 포섭하여 정도전 일파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적이 보고 싶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어 방심하게 만드는 심리전의 대가였던 것이죠. 하륜은 단순한 책사를 넘어 거사에 필요한 물리적 자산을 연결하는 허브였습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었죠. 핵심 전략은 정도전이 도성 안의 사병만 감시할 때 외부인 안산의 병력을 끌어들이는 사각지대를 찌른 것이었습니다. 이숙번은 안산 군수의 병력을 도성으로 진입시켜 물리력을 확보했고 민재는 처가에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여 보급을 확보했습니다. 하륜은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책사이자 허브였습니다. 1398년 8월 26일 송현방의 불길은 운명의 밤을 알렸습니다. 이방원의 사병과 이숙번의 군대가 송현방을 기습포위한 것이죠. 그들의 표적은 정도전과 남은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요동정벌을 계획하다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설계자들은 하룻밤 사이의 무력에 의해 제거되었고 그들의 시스템은 붕괴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반드시 합법으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송현방의 기습과 동시에 하륜은 태조 이성계의 처소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병석에 누워있던 태조를 압박하여
이난을 정도전의 역모를 진압한 정사로 승인받았습니다. 그 결과 재상의 죽음은 충신의 죽음이 아니라 역적의 처단으로 기록되며 합법의 탈을 쓰게 됩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탓하지 않겠다. 정도전의 죽음은 이상주의 시대의 종언을 알렸습니다. 하류는 30년 지기이자 라이벌이었던 정도전의 죽음 앞에서 복잡한 심경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상에 젖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권력 질서의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승리자의 회한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우선했던 것이죠. 제2의 건국 하류는 설계도를 훔쳐 왕에게 바쳤습니다. 재상 총제제였던 기존의 권력 구조를 국왕 중심의 왕권 강화 체제로 바꾸었죠. 역사의 아이러니는 하륜이 권력을 잡자마자 정도전의 정책인 사병혁파와 중앙집권을 그대로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단지 차이점은 권력의 정점을 재상에서 국왕으로 바꾸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륜의 통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설계자의 도구를 사용하여 왕의 절대 요새를 구축한 것입니다. 처세의 기술, 하륜은 왜 살아남았을까요? 태종 이방원은 외척과 공신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지만 하륜만은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의 생존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왕의 스승이 아닌 왕의 도구를 자처했습니다. 둘째, 권력은 즐겼지만 왕권은 탐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정치를 승경도 놀이처럼 유연한 게임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는 유연한 사고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연한 대나무가 강한 소나무를 이긴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98년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격변의 시기에는 이상을 고집하는 경직성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유연성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역사는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려는 자가 아닌 그 욕망을 이해하고 다루는 권력의 기술자들에 의해 움직입니다.